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흥미로운 군사 소식들을 여러 가지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정말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들은 대부분 서방제 구형 장비들인데 이 구형 장비 앞에서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 러시아군 앞에 더 끔찍한 무기가 등장한다는 소식입니다. 브래들리도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그보다 몇 단계 위에 있는 새로운 무기 체계가 곧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된다는 소식입니다. 주요 단신들도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에서 들려온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들을 가져왔는데 정말 이 국방안보 분야, 군사 분야에서는 이런 뉴스거리가 끊이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5가지 주요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튀르키예가 미국의 F-16V 전투기 구매를 포기하고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메틴 구라크 튀르키예 참모총장이 영국을 방문해서 유로파이터 운용부대를 둘러봤다는 소식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라크 총장은 강력한 유로파이터 도입 의지를 밝혔는데 독일이 과연 승인을 내어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지난 6월에 있었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독일 총리와 튀르키 대통령이 만나서 거래에 합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독일에서 이 유로파이터 전투기 튀르키예 판매를 승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유로파이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가 합자 회사를 만들어서 개발한 전투기죠. 생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4개 국가가 전부 판매 승인을 내줘야 되는데 나머지 3개 국가는 승인을 했는데 독일만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독일 에어버스 노조는 이 사업을 어떻게든 승인을 해서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치권, 특히 이 PC에 쩔어 있는 슐츠와 그 주변 인물들이 튀르키예에 대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수출을 크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슐츠 총리가 들어서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해 있었던 메르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카슈크지 문제, 예멘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 이런 걸 가지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방위산업 계약을 날려버린 적이 있는데 튀르키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40대 거래 가액은 100억 유로, 한 대에 2억 5천만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3,700억 원에 달합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판매했던 호위함 한 척 가격이랑 거의 맞먹는 가격이죠. 그놈의 PC가 뭐라고 이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에어버스라든가 라인메탈이 독일 정부를 계속 성토를 하고 있는데 독일 정부의 PC주의 때문에 이들 업체가 입은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영국 해군이 최근 최고 전략자산인 벵가드급 전략원잠의 함장 중 한 명을 보직 해임했으며 이는 충격적인 성추문에 따른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함장과 부하 여군 장교가 작전 중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는데요. 영국 해군의 기강회의와 모럴 해저드, 충격적인 수준을 넘어 참담한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벵가드급 전략원잠, 영국의 4척이 있죠. 그리고 영국의 사실상 유일한 핵전력이죠. 여기서 발사하는 트라이던트2 핵미사일이 영국 6해공군 통틀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전략적 억제력인데 이러한 중요한 자산을 운용하는 그것도 수중에서 실전 상태인 잠수함 함내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이것을 또 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을 촬영을 하려면 캠코더나 카메라를 들고 가진 않았을 테니 스마트폰을 썼겠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났지만은 전원을 켜고 통신 서비스에 연결하는 순간 그 위치가 찍힙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위치 정보 보안을 생명으로 해야 되는 이 전략원잠의 위치를 노출시켰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건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가 되고 있고 영국 전략원잠의 주요 작전 해역인 북해에서 러시아 잠수함과 수상함이 계속 나타나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영국 해군이 과연 이 함장과 이 부하 장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위까지 처벌을 내릴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부디 일벌백계에서 이런 일이 2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인도가 IAC-2로 명명된 65,000톤급 차세대 항공모함 도입 계획을 연기하고 이에 앞서 공격원잠 전력을 확보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임대 운용하던 러시아제 아쿨라급 잠수함 반환 이후
항모전단과 전략원잠을 호위할 공격원잠이 없다는 문제 제기했다는 것인데요. 인도는 우선 2척의 공격원잠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6척까지 그 수를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자, 사실 이게 맞는 수준이죠. 항공모함이 아무리 갖춰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수중에 있는 잠수함 위협으로부터 이 전단을 효과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그 항모는 적에게 있어서 고가치 표적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인도는 항모 전력,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화려하게 계속 갖춰놓고 있었는데 이 항모를 수중에서 엄호할 수 있는 공격원잠은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공격원잠을 임대해서 썼던 것도 있는데 지난 2021년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임대 연장에 실패했죠. 그래서 사실상 한 척 있었던 공격원잠이 없어졌는데 인도는 이 전력을 여러 척의 재래식 잠수함 가지고 커버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가 도입하는 킬로급이나 스콜펜급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죠. 항모를 호위해야 하기도 하고 현재 아리안트급이 개량형까지 포함해서 4척, 그리고 이 아리안트급의 후계로 해서 13,500톤급의 신형 전략원잠 3척까지 해서 총 7척의 전략원잠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들에 대한 호위를 맡을 공격원잠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2척을 먼저 확보를 하고 그리고 4척을 추가해서 6척까지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잠수함도 순수 인도 국내 개발로 간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인도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공격원잠이 필요한데 국내 개발로 가게 될 경우에는 초도함이 아무리 빨라도 2040년 이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리안트급 사업의 전례를 봤을 때 초도함이 2040년에 나왔다면 인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6척을 전부 확보하려면 아마 2060년은 돼야 될 겁니다.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러시아의 손을 벌려서 다시 공격원잠을 임대하는 그런 방안이 추진될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러시아도 제코가 석자죠.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제안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무시하고 미국과 하이마스 16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노르웨이 정부가 한화를 무시했다고 표현하면서 이번 계약이 천무 도입을 검토 중인 스웨덴 다연장 로켓 사업에서도 한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기업인 콩스버그가 지난 6월에 우리 한화와 MOU를 체결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간에 경쟁하고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그냥 하이마스로 수의 계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노르웨이에서 물을 먹은 건 이번이 2번째죠. K2 전차도 전반적인 성능 평가에서 독일의 레오파르드 2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K2 전차를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정부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레오파르드 2를 선정을 했죠. 결과적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도입 수량도 줄게 됐는데 노르웨이가 그런 선택을 또 했다라는 겁니다.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가격대 성능, 납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천무가 더 유리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는 미국산을 선택을 했습니다. 미국 매체인 디펜스 뉴스가 이런 보도를 했다라는 것은 노르웨이에서 비슷한 사건을 2번이나 겪었다면 우리도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기 체계의 상품성이 떨어져서 혹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진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났다라는 겁니다. 자, 나토가 최근에 회원국들의 역할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특히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할 거 없이 동맹국의 역할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토라는 프레임 안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점점 키워나가고 있는데 일단 우리는 나토가 아니죠. 나토가 아니라면은 뭔가 이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목소리를 키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럽에서 앞으로 있을 무기체계 도입 사업들 우리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무기체계들 도입 사업에서도 이런 식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또 생기게 될 겁니다. 업체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가 따라주지 못해서 조단위 사업 수주에 실패하는 이런 사례들 다시는 없도록 우리 외교안보당국 정신을 좀 차려주기 바랍니다. 호주가 오커스 잠수함 전력화 지원에 대비한 플랜 B로 미국의 B-21 스텔스 폭격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싱크탱크에서 오커스 잠수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안으로 B-21 도입을 제안했는데 과연 잠수함과
B-21이 호주 손에 쥐어질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이 오커스 이 조항을 조금 손을 봤죠. 미국, 영국의 잠수함 전력이 약화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통보하고 1년 후에 여기서 탈퇴할 수 있다. 이런 조약을 걸었는데 미국과 영국의 상황도 좋지 않고 호주도 사실 이 ASC가 최근에도 파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잠수함을 건조하게 되면 납기, 가격, 신뢰성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커스 잠수함 성공 여부가 불안해지니까 이제는 다른 전력, 폭격기로 눈을 돌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B-21 관련해서도 비용 상승 이슈가 있었고요. 호주가 미국과 협력은 강화하고 있지만은 여러 측면에서 중국과 관계 정상화를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연 이 폭격기, 그것도 전략 폭격기의 범주에 들어가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런 무기를 과연 호주에 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메인 뉴스는 러시아에게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지금 전장에 들어간 마르더 장갑차나 스트라이커 장갑차 그리고 브래들리 장갑차도 러시아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장갑차가 곧 전선에 등판한다는 소식입니다. 서방제 구형 장갑차들을 공여받아 사용 중인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의 레드백 장갑차와 함께 세계 최정상급 보병 전투 장갑차라고 평가받고 있는 최신형 장갑차를 곧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장갑차를 전장에서 마주치게 될 러시아군의 표정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우크라이나가 늦어도 올해 말까지 현지에서 생산한 KF-31 링스 보병 전투 장갑차를 인수할 예정이며 현재 이 장갑차를 생산하는 공장이 가동 상태라고 라인메탈이 밝혔습니다. 최근 공개된 라인메탈의 1분기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사측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함께 현지 장갑차 유지 보수 및 수리 시설을 운영 중이며 24개월 이내에 가동을 목표로 탄약 공장 건설 사업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측은 보안상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5월 체결된 계약에 따라 최근 문을 연 우크라이나 기갑 공장에서 군용 차량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곳에서 훅스 장갑차 생산은 물론 레오파르트 계열 전차와 마르도 장갑차의 수리, 나아가 링스 보병 전투 차량의 생산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레드백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주 경쟁을 벌이며 유명해진 링스는 30mm 기관포를 탑재한 KF-31 모델과 35mm 기관포를 탑재한 KF-41 모델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도입하는 버전은 KF-31 모델로 알려졌습니다. KF-31은 전투 중량 34톤에 승무원 3명, 보병 전투원 6명이 탑승하는데요. 기관포 무장 외에도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동축 기관총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옵션으로 능동방어 장치까지 제공됩니다. 링스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운용 중인 마르더 1 A3나 브래들리와는 차원이 다른 전투 능력을 가진 고성능 모델로 실전에 투입되면 대단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올해 중 모습을 드러낼 우크라이나군 링스 장갑차, 벌써부터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방TV, 군사TV 할 거 없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군의 장갑차 활약상들을 보여드렸죠. 얼마 전에 쿠르스크에서는 진격하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전방에 러시아군이 RPG-7을 썼는데 그 RPG-7이 경장갑차인 스트라이커의 전면 장갑을 관통하지 못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원 생존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기껏해야 기관포 무장만 가지고 있는 마르드 장갑차가 기관포를 가지고 러시아군 진지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도 소개가 됐었습니다. 가장 위력적인 것은 브래들리였죠. 브래들리는 미국제 폭발 반응 장갑을 그야말로 떡칠하듯이 장갑재를 두른 다음에 러시아 진지를 유린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정말 여러 수단으로 이 브래들리 장갑차 파괴를 시도를 했었죠. 가장 확실한 것은 포병이나 드론으로 공격하는 건데 포병 탄약을 근접해서 맞은 브래들리 차량, 그리고 전차포를 직격해서 맞은 차량, 대전차 미사일이나 드론에 피격된 차량 상당수가 생존했죠. 그리고 일부 브래들리 장갑차는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전차인 T-90M 이 전차와의 정면 대결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운영하고 있는 브래들리 장갑차는 30년 전에 나온 모델입니다. 브래들리는 그 전에 나왔지만은 이 브래들리 ODS라고 해가지고 걸프전의 교훈을 반영해서 만든 그 장갑차인데 이 장갑차조차도 당해내지 못하는 러시아 앞에 이 링스라는 장갑차가 등장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자, 일단 링스는
제가 호주 사업에서도 경합을 하면서 일부 성능이 알려지긴 했지만은 장갑 방어력 자체가 브래들리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두껍습니다. 전면 장갑은 물론이고요. 옵션으로 선택할 경우에 측면에 추가 장갑을 설치할 수 있고 러시아군이 운용하고 있는 대전차 무기 대부분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가 25mm 기관포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강력한 30mm 기관포를 운용해서 러시아가 최근에 전장에 투입하고 있는 T-62 전차하고도 전면에서 싸워볼 만한 그런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링스 장갑차를 정확히 몇 대를 인수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우크라이나군에 인도가 돼서 내년 초에는 전장에 등장한다. 이런 내용이 라인메탈의 보고서에 나왔고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이와 별개로 해서 CB90, 스웨덴제 장갑차죠. 이것을 1000대 정도 도입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한 물량을 들여오는 것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장갑차들이 나오기 전까지 러시아가 눈에 불을 켜고 이 장갑차 생산 공장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디 장갑차가 완성돼서 야전에 넘어갈 때까지 이 공장들이 들키지 않고 잘 가동돼 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디펜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